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사 선생님입니다. 네, 지금 꼴이 많이 초췌하죠. 정신이 없고 힘이 드네요. 학기 초가. 네, 어제도 늦게 퇴근했는데.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듣고 있죠? 네, 오리엔테이션 잘 들었으리라 생각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 2개 반이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전화를 해도 좋고 아니면은 샵 1이라 써 있는 그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봐도 좋습니다. 네, 교감 선생님께서 뭐 하는지 궁금하죠. 자, 일단은 간단하게 안내를 좀 더 하고 디테일하게 하고 수업 시작할게요. 우리 1학기 때는 한국사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1863년 우리가 흥선대원군부터 시작을 해서 딱 날짜 정했어요. 1997년 IMF가 터지기 직전까지, 터진 이후까지, 네, 그렇게 그쯤까지를 공부할 겁니다. 조금 늘어났죠? 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공책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판서가 많은데 판서 내용 중에는 우리 교과서에 없는 내용도 꽤나 있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따로 별도로 프린트를 나눠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등교하는 그 일수도 적고 그 학습지를 나눠줘서 풀 시간도 적고 이래가지고 수행평가하기 바쁠 거야. 그래서 별도의 학습지를 나눠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분들이 예쁘게 필기를 하는 것으로 학습지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가 빠르다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잠시 일시정지를 눌러놓고 캡처하든가 일시정지 눌러놓고 필기를 하면은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45분을 다 수업으로 채우지는 않을 거예요. 대략 한 25분, 30분 정도로 채우고 나머지 10분은 여러분들 과제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고요. 나머지 5분은 정리하는 시간으로 마무리할 거예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앞 시간에 제가 간단하게 화상 수업을 해서 여러분들의 출결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급하니까 말이 빨리 잘 나오네. 네, 어쨌든 그렇고 대략 7, 8분짜리의 영상을 3개씩 혹은 4개씩 올려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참고해서 다 들으면 됩니다. 하루에 한 영상이 아니라 3, 4개씩 들어야 합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1863년의 역사부터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때를 우리가 시기 구분을 좀 할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작년에 배울 때에는 중세사회라고 배웠을 텐데 이젠 이때 이후로부터는 근대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과연 왜 이 시기를 가지고 갑자기 근대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을까요?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사실은 이 중세, 근대, 현대라는 시기 구분이 동양에는 맞지가 않아요. 굉장히 서양 중심적인 시기 구분법인데 그래도 어찌되었든 간에 이 시기를 근대사회로의 이행이라고 이름을 지어놨으니까 왜 그런지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구분을 해놨는지 추측을 해보도록 합시다.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고 이게 팩트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의 의견일 뿐이에요. 다만 이제 우리가 근대라고 한 사회의 특징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서양사 때 배우는 우리가 세계사 때 배우는 내용들을 잠시 끌어다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세기로 따지면은 19세기 중후반이고요. 그때 유럽 사회의 모습을 보면은 산업혁명이 한창 진행이 되던 시기예요. 네, 산업혁명. 우리 초딩 때 혹은 사회 시간에 들어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산업혁명 특징이 뭐죠? 하나는 바로 기계화예요. 기계화. 예전에는 손으로 뭔가 만들었는데 이제는 손이 아니라 기계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속도가 일단 빠르겠죠. 그리고 한 번에 하나가 아니라 한 번에 대량으로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의 특징은 두 번째, 바로 대량 생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 국가나 한 사회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굉장히 원래는 이 정도 생산해서 이 정도 먹여 살렸으면은 이제는 이 정도에서 이렇게 돼버려요. 나머지 잉여가 생기겠죠. 잉여가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이거를 내다 팔아야 돼요. 새로운 상품 시장을 만들어야겠고 또 그에 따른 여러 상품을 만들려면 원료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원료를 공급받을 원료 공급지가 필요하겠죠.
다시 첫 번째 상품 시장, 그리고 두 번째는 원료 공급지. 자, 이 두 개를 개척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이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어디로? 유럽이 아닌 모든 곳으로. 그래서 아프리카, 아시아 이쪽으로 계속 뻗어나가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뭔가 요구를 할 거야. 근데 그때 어떻게 요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뭔가 상황이 많이 바뀌게 되겠죠. 어쨌든 간에 이런 잉여 생산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잉여를 만들기 위해서 각국의 나라들이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그 현상을 제국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정리하면은 어떤 산업화된 국가의 팽창 정책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팽창 정책, 팽창하는 그 경향, 우리가 그것을 제국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2학기 때 다시 한번 다루게 될 거예요. 물론 일본도 일본 제국주의 일제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때도 한번 다루긴 하겠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제대로 된 거는 2학기 때 다루도록 할 겁니다. 일단은 이 정도. 산업혁명의 특징은 이 두 가지고, 이 두 가지로 인해 만들어진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팽창하더라. 뭘 위해서? 다시 한번 상품 시장과 그다음에 원료 공급지, 이 두 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이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어디로?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자, 가는데 어떻게 접근을 할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나라에 가서 우리 얘기 말하고, 우리 사정을 이야기하고, 우리랑 거래를 좀 합시다. 우리랑 외교를 하던가, 아니면은 뭔가 무역을 하겠죠. 무역을 하자고 제안을 하겠죠. 근데 그런 방식도 있지만 또 하나는 약탈하는 거예요. 쟤네는 우리보다 약할 거야. 왜? 우리는 산업화되고 기계화되고 굉장히 좋은 무기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가서 혼내주자. 그런 다음에 모든 것들을 빼앗아 오자. 뭐가 더 좋을까요? 네. 당연히 속도도 그렇고 우리가 뭔가를 줘서 갖고 오는 거 말고 우리 걸 안 주고 무조건 갖고 오는 거, 이게 더 낫겠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요 약탈이라는 방식을 채택을 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쌓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냥 가서 빼앗는 것보다 아주 괜찮은 논리, 사회 진화론이라고 해서 우리 약육강식, 강자가 약자를 먹는 것은 당연한 거야. 이런 식의 논리를 펴가지고 약탈을 합리화하죠.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러했습니다. 유럽도 그랬고 미국, 일본 모든 나라들이 이 제국주의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나타나던 시기를 보통 우리가 근대라고 표현을 해요. 지금 이 근대라는 이 두 글자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산업혁명부터 제국주의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분위기, 이 시대의 분위기를 당시 조선 사회에 적용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겠죠. 당시 조선 사회는 산업화도 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이 제국주의에 합류하지도 않았고 합류되지도 않았고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왜 이때부터 근대 사회로의 이행이라고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예전부터 논란이 되어 온 주제인데요. 이런 거죠. 이제 근대라는 개념의 속성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네, 설명을 좀 하려고. 근대의 속성은 바로 우리 역사의 시공간 개념의 확장,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시공간, 시간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리고 공간이 어떻게 되었느냐, 요거예요. 시간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겠지만은 예전에는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굉장히 뭔가 텀이 길었어. 그래서 몇 년씩 혹은 몇십 년씩마다 뭘 배우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뭔가 이 산업화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발명이 되고 그럼에 따라서 LTE급으로 많은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에 1866년에도 한 4개의 사건, 3개의 사건을 연달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시간의 개념이 빨라졌어. LTE보다는 약간 3G 쪽으로
2G에서 3G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요. LTE는 한 현대사 정도? 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공간도 굉장히 확대가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국내만 배우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국외의 사정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요 한반도 땅덩어리만 아는 게 아니라 여기 어떤 나라들이 어떻게 접근을 해오는지,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를 앞으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공부해야만이 이 한국 근현대사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근대라는 개념의 속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흥선대원군부터를 좀 구분해서 공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벌써부터 시간을 좀 많이 쓴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시기부터 뭔가 복잡해지는구나, 뭐가 굉장히 확장되는구나, 확대되어 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약간은 체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서 한번 끊고 다음 거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